미국 땅 한가운데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수백 명의 무장 요원이 들이닥치고 한순간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전 세계에 생중계된 충격적인 장면. 그러나 불과 72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단 3일 만에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CNN에서 15년간 국제 분쟁을 취재해온 선임 기자죠. 아프가니스탄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세상이 뜨거운 현장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9월 9일 새벽 5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배터리 공장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미국 남동부 제조업 현황을 취재하러 그곳에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갑자기 하늘이 요란해졌습니다. 군용 헬기 3대가 공장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로터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아프가니스탄 전장이 떠올랐어요.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죠. 카메라를 들고 공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검은 차량 행렬이 나타났어요. SUV부터 버스까지 수백 대가 마치 검은 뱀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동시에 공장을 향해 돌진했죠.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조지아 시골 마을이 갑자기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연방 요원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대략 400명 정도였을 겁니다. 모두 무전기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공장을 포위했죠. 그때 한 남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스티븐 슈랭크 DHS 지부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냉혹한 표정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이라고 외쳤죠. 공장 안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계였죠.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어요. 제 옆 통역원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 같다고 말이죠. 한국인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한국인이 이렇게 많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작업복에 새겨진 로고였어요. K배터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곳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 공장이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한국 핵심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배터리가 테슬라부터 GM까지 미국 자동차의 심장인데 말이에요. 슈랭크 지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불법 체류자 소탕에서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죠. 미국인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폭격 현장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 폭력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죠. 연방 요원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얼굴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도 없었죠. 숫자상 완전히 압도당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 배터리 산업을 장악한 한국에 대한 견제였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강해서 겁이 났던 거죠. 헬기가 다시 한 바퀴 돌며 위압적인 소음을 내뿜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감했거든요. 그날 새벽, 조지아의 작은 공장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처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일부는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어요.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본 그 장면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관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뭔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 통역원이 귀를 기울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그 남자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연방 요원들이 체포를 피해 숨어있던 한국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공장 환풍구에 몸을 숨겼다가 끌려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은 공장 뒤편 연못과 갈대밭에 숨어 있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제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건 정치인들의 행동이었어요. 지역하원 후보인 토리 브레넘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브레넘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척결해서 미국을 되찾겠다고 외쳤죠. 완전히 선동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명백한 정치적 쇼였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표를 얻으려는 추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서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이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이 버스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세계 배터리 기술을 이끄는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그 표정들 말입니다. 억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현장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한국인이 끌려갈 때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 부당한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질 무렵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을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제가 송고한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 기술자들의 사진과 함께 말이죠. 이 사진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송고한 기사가 전 세계로 퍼진 후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죠. 서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국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CNN 서울 지부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전면 대응하라는 강력한 지시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30분 만에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본부가 설치됐어요. 이건 정말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즉시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으로 향했어요. 그곳 상황을 직접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총영사관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영사들과 변호사들이 급하게 준비를 마치고 구금시설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 영사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영사 접견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이렇게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도 발표했어요.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영사 접견권 보장을 요구했죠. 저는 워싱턴의 동료 기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도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며칠씩 걸리는데 한국은 몇 시간 만에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청와대, 외교부, 총영사관이 완벽하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말이죠. 그날 밤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정원과 외교부가 합동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마지막으로 확인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응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 벌어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악관 비서실장 사이에 직통 핫라인이 개설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의 동료 기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보통 이런 외교적 채널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만들어지는데 불과 이틀 만에 성사된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직접 워싱턴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초강경 발언은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백악관 기자실에서 일하는 제 동료가 전해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그곳 분위기는 매우 긴장돼 있었습니다. 기자들 모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대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의 대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 측과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외교적 압박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협상의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사과나 석방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보장과 공식 사과를 동시에 요구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한국 외교의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국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긴급 소집됐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 관리였어요. 한국 측은 72시간이라는 명확한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였죠. 미국 정치권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 선출직 의원들이 백악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자가 무산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지거든요. 저는 그날 밤 CNN 본사와 생중계를 연결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법 문제를 넘어 미양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와 강도가 워싱턴 정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보통 한국은 조용한 외교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이 주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 국토안보부까지 모두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전세기 준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죠. 저는 잠들기 전 동료들과 통화했어요. 모두 한국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 예상 밖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사건 발생 3일째,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분석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투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투자 76억 달러, 일자리 8,500개 창출. 이 숫자들이 한국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네티즌들의 논리적 접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BBC와 로이터 통신이 이런 한국 여론을 번역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분석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특히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인데 정작 그 기술자들을 쫓아낸다는 모순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이 글이 해외 언론에 번역돼서 나가자 워싱턴 정가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분석이 미국 정책 이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도 들끓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뉴욕 집회 현장을 직접 취재했어요.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동포를 보호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집회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자 국내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정부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연일 특집 보도를 이어갔어요. 과거 한국이 겪었던 굴욕적인 역사와 비교하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단합이었어요. 2030 청년층부터 5060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언론사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까지 벌어졌어요.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움직임이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가 따로 조직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해외 거주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각국의 현지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고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한국 사회의 응집력에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런 단합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여론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도 한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관련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정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새삼 느꼈거든요. 사건 발생 4일째, 미국 정부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취재하고 있었어요. 국무부와 상무부, 백악관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을 원했고 상무부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했어요. 백악관은 정치적 부담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조지아주 의원들이었어요.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에 치명타라고 경고했죠. 조지아주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8,5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더 놀라운 건 미국 상공회의소의 반응이었어요. 공식 성명에서 미국의 투자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 첨단 제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GM과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들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을 뛰어다니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텍사스와 미시간주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신들 선거구의 자동차 공장들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공화당 내부도 분열됐습니다. 강경 보수파는 이민법 집행을 지지했지만 친기업 성향 의원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장 수세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작전이 이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도 걱정했어요. 한미 군사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로비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미국 국민 60% 이상이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민법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여론이었어요. 그날 밤 백악관이 긴급 경제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 한국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세기 투입을 공식화한 거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워싱턴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기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 기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가 충격적이었어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백악관의 반응이 즉각 나왔어요. 대변인은 급하게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표정에서 당황감이 역력했어요. 한국의 이런 강경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 측에서 먼저 타협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자진 출국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거였어요. 범죄 기록도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는데 이제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측의 협상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매우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세기라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조지아주 정치인들의 반응이 더욱 극적이었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토리 브레넘 하원 후보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정치적 계산이 완전히 바뀐 거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을 제시했고 미국은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국무부 관계자들이 급하게 서울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협상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도 달라졌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더욱 높아졌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미주한인 사회에서도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뉴욕과 LA 지지 집회가 열렸어요. 조국 정부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는 모습으로 평가했어요. 실제로는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으로는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한 셈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였고 일본은 한국의 외교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협상력과 전략적 사고를 분석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서 한국이 요구한 조건들이 공개됐어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투자 환경 보장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요구였죠. 미국은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기가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합의를 이뤄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소식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력을 이번에 똑똑히 봤다고 말이에요. 9월 12일 오후 3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전세기 귀환 현장을 직접 취재하게 된 거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하늘에 점이 하나 나타났어요. 점점 커지더니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5일 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전세기가 착륙하자 활주로에 모인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이별을 받지만 이런 재회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일 전 굴욕적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내린 50대 관리자가 활주로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조지아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울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공항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항 직원들부터 일반 승객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간단한 환영사를 했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실행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기술자들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조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는 그날 저녁 CNN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합 분석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국가적 역량이 정말 놀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어요. 3일 만에 극적 반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굴복시킨 사례로 분석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강국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K배터리 기술자들의 굴욕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둘러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첨단 건물들이 이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제가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이 왜 강국인지 똑똑히 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닌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을 목격했다. 5일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라는 걸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임을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세계 최강국도 3일 만에 무릎 꿇게 만든 진짜 힘, 그 배경엔 국민과 국가가 하나 된 저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